요즘 우리 주변에선 트라우마란 말을 참 자주 쓰는데요. 과거엔 이 트라우마가 정신병의 일종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다르죠.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트라우마 한두 개씩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트라우마의 치유의 시작은 트라우마를 바로 이해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의 김경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트라우마와 그 치료에 관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준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자살률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살률이 늘고 있고 또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실제로 상담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 모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연구 통계에 의하면 130년 전에는 우리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 동안에 만날 수 있는 가족의 숫자가 한 30명쯤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만약에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고 아이가 하나인 경우엔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이 엄마 잠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다독여주고 애정을 주고 관심을 주고 하는 이 시스템, 그리고 형제들이나 다른 친척하고 사이에서 협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뭐 이런 사회성을 갖다 배울 그런 기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점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취약한 사람들,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 가족의 정신과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은 이 부모하고의 안정적인 가정에서의 애착관계가 희박해지는 이런 사회가 점점 돼가는 것이 이 트라우마에 취약한 사람들, 또 트라우마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트라우마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 트라우마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나한테 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다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데, 꼼짝 못하고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트라우마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되면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무기력감을 느끼고, 뇌에서도 그 스트레스를 견디는 그 수치가 넘어가면서 뇌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생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 우리가 트라우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트라우마가 문제가 되는 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이 트라우마의 범위를 갖다가 군인, 소방관 이런 끔찍한 어떤 상황에 노출됐을 때만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런 특수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뭐 성폭행이나 학교 폭행도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힘든 사건의 트라우마를 빅 트라우마다, 큰 트라우마라고 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소소한 일이지만은 계속해서 뭐 중요한 사람이 죽는다든지 뭐 누구한테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스몰 트라우마다, 이렇게 해서 나눠놔서 이게 뭐 특정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사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트라우마라는 걸 피해갈 수가 사실 없는 거죠. 트라우마가 1980년대 들어서야 질병으로 인정을 받았죠. 근래에 들어서 이 위험성을 주목하고 있는 게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어떤가요? 그게 1981년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명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것이 이제 군인, 아까 말한 군인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여성학자들하고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가만히 또 이렇게 환자들을 보니까, 군인이 사실은 전쟁에 노출됐을 때 내가 꼼짝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를 경험하는 그만큼을 사실은 여성이라든지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학교폭력 같은 것도 우리가 보통 어른들은 아이 맞고 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맞는데 꼼짝 못하고서 계속해서 맞고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트라우마,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는 것과 똑같은 공포를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소아나 청소년이나 여자들은 느낄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라우마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확장됐던 겁니다.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트라우마가 인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이 트라우마를 만드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저는 제일 제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네. 어린 시절에 엄마가 네. 아이한테 알게 모르게 주는 트라우마가 사실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3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엄마가 옆에 있어주면서 그 아이를 다독여주고 안심시켜주고 일관된 사랑을 주고 반응을 보여주고 만져주고 웃어주고 하는 이 반응이 없거나 없는 것도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 때리고 욕하고 야단치고 하는 것도 트라우마가 된다라는 거.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트라우마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가족 내에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게 되는 경우에 아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다른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견뎌내는 힘이 굉장히 약해지는 뇌를 갖고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섰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자극을 받게 됐을 때 충동적이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트라우마가 먹이사슬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트라우마의 개념을 이해하면은 이게 진짜 먹이사슬처럼 남한테 전달이 됩니다. 사실은 이 제일 먹이사슬처럼 전달되는 거의 핵심이 엄마가 받은 본인의 엄마한테 받은 트라우마를 아이한테 전달하는 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전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트라우마의 전달. 그러면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무의식과도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의식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게 트라우마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그 뇌의 그 안 좋은 사건과 연관돼 있는 어떤 장면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오른쪽 뇌 뒤쪽의 편도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많이 저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의식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앞의 뇌로 하는 건데 이 뒤에 편도체의 뇌가 불안정하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유도 없이 불안해지고 특히 이제 우리가 트리거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안 좋은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어려서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또 나이가 많으신 지긋한 분이 갑자기 나를 때리려고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옛날에 맞았던 두려움과 공포가 고스란히 살아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트리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겁니다. 이 편도체의 뇌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의지라든지 의식과는 상관없이 그런 트리거의 자극이 들어오면은 흥분하고 우울해지고 뭐 때로는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잠도 잘 못 자고. 제가 스트레스를 수치로 환산한 자료를 봤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배우자의 죽음이 일반적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로 남는다라는 결과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한 번쯤 평생에 한 번쯤은 꼭 겪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뭐 그런 상실, 중요한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슬퍼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정상적인 애도 반응하고 병적인 애도 반응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이 지나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하룻밤 푹 자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괴로움의 정도가 가라앉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다 그러는데 트라우마는 가라앉는 것 같다가 비슷한 자극이 들어오면 다시 흥분하고 또 가라앉았다가 비슷한 자극이 들어오면 다시 흥분하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트라우마가 우리 인식의 모든 부분을 자극하면서 무기력해지고 또 드라마에서 보니까 충격받았을 때 당시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봤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굉장히 흥분 상태로 뇌가 되면은 뇌가 굉장히 많이 피곤해지면은 뇌가 쉬고 싶어서라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서 현실을 회피하고 왜곡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기억 상실도 일어나는 것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이렇게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을 당했다든지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빨리 치료를 받으면 참 좋은데 이게 결국은 회피하고 싶거든요.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꺼내므로써 기억이 되살아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서 계속 숨어 지내다 보면 사실은 사람이 인격이 굉장히 황폐화되겠죠. 사람도 만나지 않고 혼자 외롭게 그 안에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실제로는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고서 삶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한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저 사람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좀 이상해졌다 그럴 때는 되게 시간이 지나면 낫겠거니 하고서 많은 분들이 내버려 두는데 뭐 한 적어도 6개월이 지나도
뭔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두선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쉽게 낫지 않는 것이 트라우마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트라우마의 특징 중에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트라우마가 있죠.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아니 뭐 아무래도 빨리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든 걸 빨리빨리 해내는 결과 중심에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어머님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겠죠. 네. 무조건 성적 잘 내야 되고 뭐든지 빨리 결과물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관계에서 안정감이라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결과를 내놓지 않았을 때는 실패자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는 남자들의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살을 하는 가장 큰 거에는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자기가 사회적인 실패자가 됐을 때 결국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 남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네. 이런 뭔가 빨리빨리 뭔가 결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결국은 그것은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요즘 트라우마가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놀랍게도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트라우마의 반대는 어쩌면 안정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역동적인 뭐 좋은 점도 있죠. 빨리빨리 변화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그 틈새 내에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트라우마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거겠죠. 네. 역동적인 한국 사회의 특징으로서 일어나는 트라우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쭉 변화하면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학교 내 왕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책임이 참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제 가족 내에서 네. 사실은 우리가 형제들 사이에서 친척이나 형제들 사이에서 사회성이라는 걸 배워서 결국은 공부나 성적이 뛰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하고 관계에서 배려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빨리 공부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화 때문에. 이 사실은 제가 94년도에 일본에 갔었을 때 일본에서 굉장히 이지메라든지 학교 폭력으로 커다란 문제가 돼 있었을 때 제가 학교에 가가지고서 한국에는 이지메 없습니다 하고 큰소리 뻥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라고 할 만큼 그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머니하고 사이에서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은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따 문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괴롭히다가 괴로워하면 그만둘 줄 알아야 돼요. 뭐 장난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괴롭히다가 힘들어하면 그만해야만 되는데 그만하지 않고 계속 여러 명이 하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제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다시 주는 경우가 일어나는 게 야, 빨리빨리 잊어버려. 그 안 좋은 거 자꾸 생각하면 뭐해. 빨리빨리 잊어버려라고 다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자꾸 더 건드리게 되고 상처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 상처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감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꼼짝 못하고 내가 위험한 거에 노출되는 거면은 그 반대로 안정감을 주는 건데 이 안정감이라는 게 결국은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고 이것을 갖다가 안전지대를 제공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하고만 연결이 돼 있어도 사실은 그 자살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하고의 관계 그것이 뭐 배우자가 되건 가족이 되건 아니면 저 같은 치료자가 되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그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한테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안 좋은 사건이나 기억이 떠오르면 흥분을 하거나 자꾸 회피하게 될 때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잘 다독이는 것. 심호흡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해서 먼저 나를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정감을 느끼고 나 자신을 잘 조절하게 되더라도 이 안 좋은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과거의 안 좋은 사건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에서의 핵심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됐을 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끔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노출 치료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노출 치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EMDR이라고 하는 치료, 아주 중요한 치료 기법입니다. 네. 처음 들어보셨죠, EMDR? 네. 이 치료 기법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발견됐는데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다 비웃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눈알을 움직이면은 네.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서 부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게 줄어든다라는 그런 치료 기법인데 네. 처음엔 많은 전문가들이 믿지 않았는데 실제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한테 이 EMDR이라고 하는 치료를 갖다 했더니 뇌사진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네. 2004년도서부터는 이것이 정신과 교과서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첫 번째 치료 기법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이 EMDR이라는 것도 일종의 노출 치료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트라우마 치료가 지금 굉장히 새로운 영역이어서 이런저런 새로운 치료 기법들이 지금 많이 계속 개발 중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트라우마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빅 트라우마, 스몰 트라우마라고 해서 일상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면 트라우마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네. 이게 안전지대의 개념을 항상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트라우마를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다면은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힘들었을 때 초기에 빨리 도움을 주려면은 네.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지대를 갖다가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안전지대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학교 폭력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비밀리에 언제든지 그것을 뭐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하는 사람한테 알리게 됐을 때 빨리 대처를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다 안전지대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엄마와의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도 다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는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베이스 캠프, 나라가 그리고 우리 도시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커다란 베이스 캠프가 돼가지고서 사실은 이 안에서는 누구나 다 베이스 캠프는 좀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지내고 여기 안전지대라 베이스 캠프에서 힘을 얻은 사람이 정상 정복을 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사회 전체가 정상을 도전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베이스 캠프가 취약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치료와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가족, 치료자, 우리 사회가 네. 이 안전지대, 베이스 캠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트라우마를 특별하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혹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잘 보듬는 것에서부터 이 트라우마의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문학 열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